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워런 버핏은 미리 작성된 유언장에 지수 ETF에 90% 투자하라고 썼는데요. 요즘 우리도 ETF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버핏이 말한 ETF랑 우리가 투자하는 ETF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오늘은 ETF 투자자라면 꼭 봐야 될 ETF 매매 트래킹을 분석해 보고요. 최근 보수이나 전쟁으로 치열했던 ETF 수수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저렴한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는 괜찮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 ETF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한국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을까요? 우리의 투자 전략과 비슷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 탑10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데이터고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입니다.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잠시 피하겠다는 자금이 꽤 많은 거죠. 5,627억 원이나 됩니다. 3위에도 머니마켓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국내 지수를 투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했고 미국 지수는 몇 위를 차지했나 찾아봤더니 8위였습니다. 순매수 금액은 2,046억 원이고요. 환율이 높다 보니까 해치 상품을 담는 모습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와 비슷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한다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럼 한국 투자자들이 매수한 글로벌 종목은 무엇인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순매수 금액을 체크해보면요. 1위는 SOXL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순매수 금액이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데요. 국내 순매수 1위 머니마켓보다 2배 이상 많은 자금이 여기에 몰렸습니다. 그 다음 순위를 체크해보면요. 테슬라, TQQQ, 엔비디아, TSLL, SCHD가 차지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야기한 S&P 500은 7위를 차지했는데요. 순매수 금액은 2,054억 원입니다. 워런 버핏은 전체 자산의 90%를 S&P 500에 투자하라고 말했는데요. 한국 투자자분들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뒤에서 볼게요. 글로벌 투자자의 순매수 탑10을 보면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VOO입니다. 5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한 달 동안 유입이 됐는데요. 그리고 2위 또한 IVV로 역시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3위는 초단기 채권 SGOV이고요. 여기서 레버리지 상품은 10위에 있는 TQQQ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수 금액도 상당히 적죠. 한국 투자자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야기한 지수 투자를 미국 투자자분들은 잘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보기 좋게 비교를 해보면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탑10 종목 중에서 지수 투자 비중이 78.2%나 됩니다. 반면에 한국 투자자들은 지수 투자가 14.4%밖에 되지 않죠. 레버리지 투자는 51.7%나 됩니다. 그만큼 국내 투자자분들은 방향성에 베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주식 매수 금액을 확인해 보면요. 2020년 팬데믹 때부터 격하게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4월이니까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벌써 148조 원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을 걸로 예측이 되죠. 아쉽게도 이 금액의 절반 이상이 레버리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ETF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역시나 레버리지 비중이 꽤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탑10 중에서 레버리지 비중이 51%나 되는데요. 앞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오거나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이 발생되면요. 레버리지 투자는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 배분이 필요한데요. 빨간색이 아니라 남색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매수한다면 어떤 ETF를 사야 되는지 한국과 미국을 나눠서 자세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P 500 지수를 확인해 볼게요. 미국에 상장된 S&P 500 지수 ETF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VO, SPY, IVV, SPLG인데요. 수페TV 구독자라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아시죠? SPLG입니다. 자산 규모를 보면 VO, SPY, IVV 3총사가 자산이 높아서 안전해 보이는데요. 지수 ETF는 자산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수료입니다.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한 친구는 SPLG인데요. 0.02%입니다. SPY보다 0.07% 저렴하고요. VO보다 0.01% 낮습니다. 국내 순매수 리스트에 SPY가 나오면요. 제가 매번 VO나 SPLG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모두 수수료
수수료 때문입니다. 그리고 SPLG 자산 규모가 593억 달러인데요. 원화로 환산하면 80조가 넘습니다.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4개 ETF 수익률은 모두 같을까요? 바로 뒤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4개 ETF가 모두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의 차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편차가 적다는 이야기죠.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은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지만요. 결국 오차를 줄여서 총 수익률을 맞추기 때문에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수 ETF에 투자할 때는 수익률보다는 총 보수를 봐야 됩니다. 수수료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그냥 SPY에 투자한다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요. 장기 투자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SPY에 투자해서 총 보수가 0.09%라고 하면요. 1년 동안에 9만원, 10년에 90만원, 20년 동안에 180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반면에 V55에 투자한다면요. 총 보수는 0.03%니까요. 1년 동안에 3만원, 10년 동안 30만원, 20년 동안 90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둘의 수수료 차이는 120만원으로 3배가 차이가 나죠. 이 금액도 크지만 이건 수익률이 20년간 1%도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20년 동안 10% 매년 복리로 자산이 불어나면요. 1억 원의 총 자산은 7억이 넘게 됩니다. 그의 절반 정도를 감안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계산해보면요. 630만원 대 210만원으로 더 벌어지게 됩니다. 약 42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자산 증식이 크면 클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올해 장기 투자할 때는 비용이 저렴한 ETF를 선택해야 됩니다. 간혹 운영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운영사가 망해도 ETF 수익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TF는 오롯이 품고 있는 기업의 수익률을 쫓아가기 때문이죠. 그래도 불안하다면 지금 표시된 글로벌 자산운용사 7개 회사는 운영하니까 참고하셔도 됩니다. 특히 블랙락이랑 뱅가드 ETF는 양대 산맥이고요. 대표 ETF들을 보게 되면요. IVV, VO, 제피 등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제피를 출시해서 인기를 끌고 있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국내 S&P 500이란 이름이 붙은 ETF를 보면 이렇게나 많은데요. 40개나 됩니다. 운용사 및 투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ETF가 등장한 거죠. 우리는 어떤 ETF를 선택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자산운용사 AUM을 체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운용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믿음이 가죠. 그 중에서 삼성과 미래에셋은 양대 산맥입니다. 앞에서 뱅가드랑 블랙락처럼 국내에도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브랜드 이름을 붙여보면요. 삼성은 코덱스, 미래에셋은 타이거입니다. 추가로 라이즈, 에이스, 솔, 우리가 자주 접하는 ETF죠. 7개 운용사 모두 규모가 50조 원이 넘는 우량한 운용사에 속합니다. 앞에서 봤던 40개 S&P 500 ETF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선별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산 규모가 큰 ETF 5개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타이거 상품이 7조 7천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 2위는 코덱스인데 4조 2천억 원이나 되죠. 두 개의 ETF가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AUM에서도 둘이 가장 높았는데요. 여기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요. 서울 미국 S&P 500은 1,400억 원으로 자산 규모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1,000억 원이 넘은 ETF라면 국내에서는 나름 규모가 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미국 S&P 500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국내 상장된 ETF는 모두 다 더해보면 971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해외 ETF를 골라내면요 324개로 추려지는데요.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앞에서 봤던 자산 규모로 필터링을 해보면요 1,000억 원이 넘는 ETF는 8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88개 ETF 중에서 서울 미국 S&P 500이 포함이 되는 거죠. 나름 규모가 있는 ETF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수 ETF는 실은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보수죠. 올해 운용사가 각자의 마케팅으로 보수 인하를 격하게 진행했습니다. 대표 브랜드를 보게 되면요. 타이거, 코덱스, 라이즈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수 인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죠. 즉 이제 진짜 저렴한 ETF가 무엇인지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운용사가 가장 저렴한지 바로 보겠습니다.
S&P 500 ETF의 총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타이거가 가장 저렴합니다. 총 비용이 0.12%밖에 되지가 않죠. 여기서 표기된 총 비용은 총 보수, 기타 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를 모두 합한 값입니다. 앞에서 보수 인하로 빨간색 총 비용이 많이 저렴해진 운영사가 세 곳이 있는데요.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입니다. 그 뒤에 있는 기타 비용이랑 매매 중개 수수료에 따라서 총 비용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죠. 가장 저렴한 친구는 타이거였습니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 비용이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구독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ETF가 무엇인가요? 저렴한 ETF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비용 0.1% 차이가 얼마의 손실을 발생시키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0만원을 투자하면요 1년 동안에 1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년이 되면 2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런데 100만원 투자했는데 2만원 차이다. 그럼 2%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금액을 1000만원으로 올려보면요 1년 차에 만원이었던 차이가 20년 차에는 20만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요 20년 차에 200만원까지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금액은 자산 증식을 1도 감안하지 않은 겁니다.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실 비용은 점점 올라가겠죠. 수수료 0.1%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종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타이거로 갈아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매매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매도 및 매수를 할 때 한 칸만 잘못해도 0.03%의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종목에 따라서 0.05%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매도 후에 갑자기 주가가 오르면 1년치 수수료뿐만 아니라 더 큰 돈의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교체는 더욱 조심해야 되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수가 낮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의 총비용 차트를 보면요. 높을 때는 0.2%까지 올라갔었고 최근에는 0.12%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총 보수는 지금 0.0068로 최저 수준에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타 비용이랑 매매 중개 수수료입니다. 이것 때문에 매달 이렇게 총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걸 매달 트래킹해서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이 원한다면 매달 모니터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S&P 500 지수 ETF를 살펴봤는데요. 총 비용만 생각하면 미국 ETF를 매수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총 비용 차이가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항목도 따져봐야 됩니다. 배당금은 모두 15%의 배당소득세를 지불하기 때문에 같죠. 하지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보면요. 해외 직투는 250만원 비과세 이후에 22%의 세금 징수가 있습니다. 국내 절세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요. 연금저축은 5.5%, ISA는 9.9%입니다. 세율 측면에서 보면 국내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혜택이 크죠. 제게 어떤 계좌를 우선으로 투자하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면요. 비과세 250만원까지는 해외 직투가 1순위고요. 그 이상의 돈은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댓글로 환율이 너무 높아서 미국 직투는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면서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매수하기도 합니다. 실은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환율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국 ETF 경우는 S&P 500 현재 1년 수익률은 8%입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된 S&P 500 ETF를 매수했다면요. 12.7%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즉 4.7%만큼 환차익이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차, 3년차 수익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 모든 게 환율 때문에 벌어지는 수익률입니다. 그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또 아닌 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3년차에 수익 실현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외 직투 같은 경우는 33.7% 수익이 발생됐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달러입니다. 원화가 아니죠.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순간 환차순까지 생기게 됩니다. 즉 46.6% 수익이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결국엔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율이 높고 앞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국내 버전으로 투자할 때 종목명 뒤에 H가 붙어있는 해치 상품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을 잠깐 체크해 보면요. 1990년도에는 800원, 2000년도에는 100원, 2010년도에는 120원, 2020년도 들어와서 140원을 찍었는데요. 경제 위기 때 격한 환율 급등이 나왔지만요. 그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환율은 계속 우상향해 왔습니다.
미국 GDP가 한국 GDP보다 앞선다면요,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환율을 바라보면요, 10년 뒤보다 지금 환율이 낮겠죠. 그래서 저는 매달 환전해서 투자하고 국내 상품도 노출 상품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을 체크해보면요, 최근 4년 동안 환율이 꾸준히 오른 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오면요, 환전을 조금 더 많이 해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나스닥백을 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나스닥백은 두 개가 있는데요. QQQ랑 QQQM입니다. 역시나 둘은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총 비용만 체크하면 되는데요. QQQM이 0.05% 더 저렴합니다. 즉 QQQ보다는 QQQM에 투자하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이죠. 심지어 둘은 같은 운영사입니다. QQQ가 한 주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렴한 버전인 미니 QQQ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동성 좋은 QQQM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QQQ랑 QQQM의 차트를 함께 놓고 보면요, 역시나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하나의 차트처럼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내로 넘어와서 볼게요. 자산 규모가 큰 나스닥백 상품 5개는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건 역시 타이거 상품입니다. 그 다음은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 순인데요. 5개 모두 1,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규모도 안정적입니다. S&P 500과 함께 보수 인하를 격하게 진행한 종목은 나스닥백인데요. 과연 세계 ETF 중에서 가장 저렴한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타이거가 0.15%로 가장 저렴합니다. 0.15%면 QQQM이랑 동일한 수준이죠. 그 다음은 라이즈고요. 코덱스랑 에이스는 0.19%로 동일합니다. 에이스는 총 보수가 빨간색이 가장 크죠. 그 말은 보수 인하에 동참하지 않았음에도 코덱스랑 동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기타 비용과 매매중개 수수료를 잘 관리했다는 이야기고요. 비용을 더 낮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래를 최소화하면서 오차를 잘 줄여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백의 3개월 동안 총비용 변화를 체크해보면요, 타이거는 1월에 0.217%로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0.153%로 가장 저렴해졌죠. 앞에서 보여줬던 보수 인하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코덱스랑 라이즈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직 적용이 덜 된 걸까요? 다음 달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배당 성장 ETF SCHD를 보겠습니다. 한국판 SCHD는 총 4가지가 있죠. 브랜드로 보면요, 타이거, 소울, 에이스, 코덱스입니다. 4개 ETF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지 총 비용부터 배당금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규모를 먼저 보면요, 가장 우량한 브랜드는 타이거입니다. 거의 2조 원이나 되고요. 그 다음은 소울이 9천억 원, 에이스가 7천억, 코덱스가 6천억 원입니다. 최근 한국판 SCHD를 매도한 분들도 많았는데요. 주가가 크게 하락하니까 매수세 또한 격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수인하 전쟁의 정점은 한국판 SCHD가 아닐까 싶은데요. 총비용 0.01%로 어느 ETF보다 가장 저렴한 상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사에서 남는 게 없는 ETF가 된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중에서 총비용이 가장 저렴한 ETF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역시나 타이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0.14%인데요. 그런데 다른 ETF도 모두 낮은 수준입니다. 모두 0.2% 아래에 머물러 있죠. 우리가 해외 직투로 SCHD를 투자하면요, 총 보수는 원래 0.06%입니다. 그거보다 2배 이상 높기는 하지만 우리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치고는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총 비용이 모두 다 낮은 걸 알 수가 있죠. 경쟁하는 부분은 기타 비용이랑 매매중개 수수료입니다. 이는 매달 거래되는 것에 따라서 1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3개월간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ETF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덱스만 3월 말 기준으로 총 비용이 0.192%로 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이 오른 건 매매중개 수수료인데요. SCHD 리밸런싱 되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달에 내려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추가로 배당금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실제 투자 대비 배당률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지급된 배당금을 먼저 보면요, 배당금으로는 에이스가 506원으로 가장 많죠. 코덱스는 8개월밖에 되지 않아서요. 8개월을 1년으로 환산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배당금만 보면 안 되는데요. 지급된 배당금에서 현재 주가로 나눠서 각자의 배당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높은 게 에이스였는데요. 4.23%나 됩니다. 현재 SCHD의 배당률은 4.05%인 걸 감안해 보면요,
에이스는 조금 높은 편이죠. 타이거랑 솔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분기 배당금을 월로 나눠서 지급하다 보니까 운영사별로 차이가 좀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우리에게 좋겠죠.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요, 매일 운영사별로 오차 범위가 달라서 차트가 조금씩 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는 발생될 수 있지만 결국 오차는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은 모두 다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요, 그 오차 범위를 계산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0.2%에 머물게 됩니다. 오히려 배당률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테마 ETF를 보겠습니다. 요즘 커버드콜 상품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수요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큰 탑5 종목의 총 비용을 비교해 볼 테니까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커버드콜 상품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커버드콜 상품 중에서 자산 규모가 높은 종목은요, 미국 30년 국채, 나스닥, 미배당, 테슬라 채권혼합이 있습니다. 총 비용을 확인해 보면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가 가장 높은데요, 0.88%나 됩니다. 다른 종목보다 훨씬 높죠. 배당률이 10%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거의 1%는 총 비용으로 지불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저렴한 종목으로는 바로 밑에 코덱스 상품이 있는데요, 역시나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같은 테마인데도 총 비용이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앞에서 봤던 지수 ETF보다 커버드콜 상품이 전체적으로 총 비용이 높은데요, 해외에 직투를 한다 그럼 제피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총 보수는 0.35%입니다. 그렇다면 코덱스 상품보다도 조금 더 높은데요, 코덱스가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테크 기업 관련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ETF 중에서 빅테크랑 반도체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 많은데요, 성장형 ETF는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자산 규모가 큰 5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테마 ETF의 경우는 총 비용이 0.5%에서 0.7%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빨간색 총 보수도 운영사마다 많이 다른데요, 상대적으로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지수 ETF랑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한 종목은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이 있고요. 그 다음은 에이스 빅테크 탑7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에이스 상품이 총 비용이 저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인도 ETF를 보겠습니다. 인도는 대표적인 지수가 니프티 50이 있죠. 최근에는 인도 대표 지수 말고도 타타그룹, 컨슈머, 은행 등 다양한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자산 규모 큰 5개 종목의 총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니프티 50을 추종하는 ETF 3개의 총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0.38%에서 0.39%인데요. 0.01% 차이는 다음 달에도 바뀔 수 있는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3개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운영사를 보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인도 컨슈머 ETF를 보면요, 타이거는 0.92%로 상당히 비싼데요, 에이스는 0.69%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투자한다면 ETF가 품고 있는 종목을 자세히 비교해야 되지만요, 총 비용으로 보면 에이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ETF 투자 시에 꼭 봐야 될 총 비용이랑 매매 현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렴한 총 비용을 제시하는 ETF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국내 ETF는 매달 총 비용이 바뀌기 때문에 함부로 갈아타는 것도 손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매달 확인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매매 트렌드도 궁금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제가 매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투자를 시작한다면 현재 기준으로 S&P 500은 미국 버전 SPLG랑 VO가 좋고요, 국내 버전은 타이거가 괜찮습니다. 해외는 고정이지만 국내는 매달 바뀌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나스닥 100은 미국 버전은 QQQM, 한국 버전은 타이거랑 라이즈가 좋습니다. 배당 성장 ETF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SCHD 미국 버전 하나 있고요, 한국 버전은 타이거랑 에이스가 좋습니다. 인도 ETF를 보면요, 미국 버전은 INDA, 한국 버전은 키움과 타이거가 좋습니다. 미국 버전보다 한국 버전이 오히려 총 비용이 낮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타이거가 총 비용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걸까요? 낮은 비용을 계속 유지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봤던 한국과 미국 매매 현황을 보면 한국은 레버리지 투자가 50%가 넘고 미국은 지수가 78%나 됩니다. 우리도 안정적인 투자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요, 글로벌 투자자처럼 자산 배분 혹은 안정적인 지수 ETF의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한 번에 바꾸긴 어렵겠지만요, 나의 포트를 조금씩 건강하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강의 포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의 선택 기준을 큰 틀에서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어느 계좌에 투자할지 선정을 해야 합니다. 국내인지 해외인지 정해야겠죠. 여기서 절세 계좌 혜택 유무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종목을 고르면 되는데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 성장 배당 채권금 등 고려해야 될 종목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장주를 골랐다면요, 같은 종목 중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친구를 선택해야겠죠. 오늘은 이 세 번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내 투자 선택의 기준이 지금 말씀드린 3단계를 거친 건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